그럼 두 번째로 김범수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범수 교수님은 지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계시고 원래 정치학 전공하셨고 오늘은 아마 이 한국 전쟁이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오늘까지 그 유산이 이어져 오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김 선생님, 오늘 발표는 맥시멈 20분입니다.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범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항상 요즘 그렇습니다만 매주 화요일이나 이렇게 월요일마다 집사람이 집에 없고 제가 아침에 막내를 챙겨서 유치원까지 보내고 와야 되는 바람에 좀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발표는 한국전쟁과 민족주의의 분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을 하는 학술회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할 내용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의 범위,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한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서치 퀘션을 말씀드리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9세기 말과 일제강점기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조선이죠. 그때 당시에는 지배적 민족주의 담론으로 등장한 담론이 사실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단군의 자손인 우리 민족은 모두가 다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주의 담론이 일제강점기 시기를 거치며 한국 사회에 등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해방 이후에도 상당히 지배적인 담론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분단 이후 공동의 민족국가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리 대한국민,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재헌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국민들이 우리들 대한국민이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해서 이 대한민국의 주체가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박명규 교수님께서도 예전에 국가, 인민, 시민, 국민, 인민, 시민이던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 박명규 선생님께서 하셨던 연구는 근대 이후에 19세기 말부터 해서 이 개념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주셨던 연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개념사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 범위, 경계에 대한 인식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제가 초점을 맞춘 것들은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범위에 분단 이후에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사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외동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조선 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중국 동포라든가 제일동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범위에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한국 사회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추적해보고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 저널 오브 코리안 스터디즈라고 하는 저널에 이미 퍼블리시가 된 내용인데요. 이 한국전쟁 저희 70주년 기념을 맞아서 제가 발표를 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단일 민족 민족주의의 등장 과정부터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역사학계에서의 논쟁입니다. 한국에서 이 민족주의, 단일 민족 민족주의가 언제 등장했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일반에서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리모디알리즘이라고 하는 민족주의를 해석하는 학파와 그 다음에 이제 근대의 민족이 새로 등장하게 됐다라는 모더니즘 간의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논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 일종의 모더니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민족에 대한 관념, 특히 단일 민족에 대한 관념은 일제 강점기 시기를 거치면서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거의 계기,
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단재 신채호의 독사신론. 이거는 뭐 제 얘기라기보다는 한국 민족주의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 건데요. 이때 뭐 단일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제 국가 주권이 일본의 일제에 침탈을 당한 상황에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의 이 영속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지킬 것인가가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때 해결책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분리해서 국가의 주권, 뭐 왕조 교체, 국가 교체에 상관없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일제 강점기 시기에 국가의 주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민족의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 단일 민족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바대로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만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왕조 교체, 국가 교체에 상관없이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지금까지 하나의 엔티티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고 그다음에 단군 이래 4,000년의 역사는 부여적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민족주의가 20세기 초반이죠. 1908년 저기 단재의 독사신론에서 처음 전개가 되었고 이러한 것의 영향으로 일제 강점기 시기에 뭐 잘 아시는 바대로 뭐 박은식 선생, 정인보 선생, 안재홍 선생 등의 이러한 민족주의론들이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국가 주권에 상관없이 국가에 상관없이 민족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런 단일 민족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시기에는 이러한 한민족 단일 민족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제의 일선 동조론, 내선 일체론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민족주의 잠론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승만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단일 민족주의 담론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특히 반탁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단일 민족주의 담론이라는 것이 완전히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민족주의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바대로 사실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유사일에 5,000년 동안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신타 통치로 해서 남과 북을 가르는 것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러한 단일 민족주의론을 근거로 해서 신탁 통치, 남북 분단 통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로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영향으로 단일 민족주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과 북에 있는 모든 한민족이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국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담론이 한국 사회에 아주 기본적인, 아주 상식적인 이런 것처럼 이야기가 자리 잡게 되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단일 민족주의의 신화 이런 것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 분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있었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가 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9월 9일,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봤던 내용들은 남북 분단이 공식화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우리들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범위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헌법 제정 주체로 명기된 우리 대한국민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데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서베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통해서 국민 의식 조사라든가 저희 통일 의식 조사 같은 이런 서베이를 하고 이런 서베이 결과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분단 이후의 시기에는 사실은 서베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 뭐 여기는 이제 이 대한민국 전문, 뭐 이 헌법 전문, 제한헌법 전문인데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뭐 쭈루루루 갔다가 뭐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 제정의 주체인 우리들 대한국민이 과연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제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들의 상당수는 상당히 이 단일민족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단일민족 민족주의는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이 한민족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이 해방 이후에도 이런 단일민족 민족주의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 연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앙드레 슈미드라든가 또는 뭐 이 신기욱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 하셨고요.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민족주의 연구들이 단일민족 민족주의가 상당 기간 동안 분단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도미넌트한 민족주의로 계속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좀 비판하고자 뭐 단일민족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계속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내부에서 다양한 분화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단일민족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세 가지 민족주의, 그래서 하나는 단일민족 민족주의가 일정 정도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그 버전으로 반공민족주의,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만을 우리들 대한국민의 범주에 포함하는 대한민국 민족주의, 이러한 세 가지 버전으로 분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뭐 서베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신문 기사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신문 기사라고 하는 것들이 뭐 베네딕트 앤더슨이 이제 프린트 캐피탈리즘을 민족주의 발전에서 상당히 프린트 캐피탈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린트 캐피탈리즘에서 뭐 이 시대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을 이렇게 제가 하면서 또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푸코의 고고학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푸코는 이제 이 광기의 역사라든가 이런 이 책에서 예전에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를 가졌는지,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 디스코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디스코스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그런 디스코스의 재료로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활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 신문 기사에 나타난 이런 텍스트들을 활용해서 과연 한국 사회가 이 우리들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추적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결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종의 콜럼버스의 달걀이 아닐까. 결론은 상당히 이 내용 보여주는 것들은 쉽습니다만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추적하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이었는데요.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단일민족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 남과 북에 있는, 그 다음에 사실은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모두가 다 우리들 대한국민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이러한 인식이 한편으로는 지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 이승만 정권 시기 또는 이제 이후에 박정희 정권 시기에도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배의 통치 이념으로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 빨갱이들, 괴뢰 정부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북한에 있는 애국동포라고 하는 일반 북한 주민들만은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 포함하는 이러한 반공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새로운 스핀오프 버전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오늘 보여드릴 내용들이 있다면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과 북의 이 교류가 완전히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그런 이 한민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아니고, 우리들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우리들 대한국민이라고 인식하는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분단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고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그 논문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후속 연구에서 박정희 정권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민족주의들 사이에 역학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추적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단일 민족 민족주의, 반공 민족주의, 대한민국 민족주의라고 하는 세 가지 민족주의로 분화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하는 거에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단일 민족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 남과 북에 거주하는 모든 우리 이 3천만 동포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이때 당시에 이제 헌법 재헌헌법 2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다라는 그 표현이 명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기본적인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도 이때 당시 이승만 정부도 기본적인 입장은 남과 북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은 괴뢰 정부이며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러한 입장이 신문기사나 이런 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목했던 것들은 이 3천만이라는 표현에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 이 남과 북에 거주하는 모든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 이 파퓰레이션 서베이 결과를 보면 전체 거주하는 숫자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명이었고요. 반면에 3천만 명 중에서 2천만 명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었고 1천만 명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때 당시에 초기에 45년도부터 48년도까지 그리고 48년 이후에 분단 이후에 신문사설이라든가 또는 신문에서 또는 뭐 이 공식적인 정부 관료들의 어나운스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3천만 동포, 3천만 민중, 3천만 국민, 3천만 결의, 3천만 동포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천만 국민들은, 우리 3천만 동포, 3천만 결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천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남과 북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라고 할까요? 우리 민족을 포괄하는 용어였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이 시기에 이 3천만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쓰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시기에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우리들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남한에 거주하는 남한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동포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대통령 연설이라든가 정부 관료들의 표현들을 이렇게 제가 인용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시정 방침을 발표했던 것이 9월 30일 날 시정 방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내국의 3천만 동포, 주권은 오로지 3천만 민족에게 있고 그래서 뭐 3천만 동포의 민족적 도의적 공동번성으로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3천만 민족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 장면 장면 총리? 이때 당시에 장면 총리가 아니라 유엔 대표부로 유엔 이 총회에 가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3천만 한국 국민은 유엔을 가장 큰 희망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한국 국민의 약 3분의 2가 거주하는 한국 인민의 3분의 2 이상 즉 2천만 명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인민의 3분의 1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이라고 하는 남과 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민,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의 입장이 그러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무부 장관 김효석의 발표문 이런 것들도 보면 전한국 국민은 이렇게 3천만 이렇게 돼 있고 하나의 민족 북한의 1천만 동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방공포로 송환과 관련된 외무부 장관 변형태의 담화, 그다음에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국무총리 변형태의 담화, 이건 이제 한국전쟁 이유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공식적인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계속 3천만 국민, 3천만 동포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 1천만 동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럼 이런 단일민족 민족주의 제가 이제 이런 사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북한의 1천만 동포를 우리 국민이라고 포함하는 논거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이렇게 한민족 단일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헌법의 영토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또 많이 사용됐던 논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은 괴뢰 정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단일민족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공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이 공산당 빨갱이들을 제외한 애국동포가 우리 국민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주의인데요. 이런 것들은 여기저기서도 계속 정부 입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동포 중에서 빨갱이들 또는 이 공산분자 이런 공산도당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들 이런 것들을 계속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발표문을 구체적인 내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반공민족주의, 민족주의 이런 계속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그러니까 단일민족 민족주의와 반공민족주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만을 우리 정부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이 분단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제가 또 인용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보시면 될 텐데 우리 남한에 거주하는 2천만과 북한에 거주하는 1천만은 다르다. 우리 2천만 그다음에 북한에 거주하는 들은 그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구별하는 것들이 이제 이 분단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1천만 이북동포 그대들 이남의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과 북한에 거주하는 그대들 이런 것들이 구분하는 것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한 2천만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일상생활들 비정치적 분야에서 북한의 1천만 동포를 배제하고 남한 2천만만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상상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점차 한국 사회로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만 2천만 인구의 대세대 2천만인 그래서 우리 국민은 2천만이다. 우리나라는 2천만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칼럼이라든가 또는 사설 이런 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국민, 근데 우리 국민은 2천만 국민이고 한국 국민의 전 국민의 6.5%가 결핵병에 걸려 있다 이런 건데 다 이런 때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천만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과 우리의 범주에 남한 2천만을 포섭하는 경향이 점점 더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이 기사와 사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이런 것들로서 알 수 있게 된 것들은 이 분단이 되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주의에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되는 상상의 공동체인데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단일민족 민족주의와 반공민족 민족주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가 등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세 가지 민족주의가 사실은 이제 상당 기간 또 공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런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이런 그 이 세 가지 민족주의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만 딱 해드리면, 사실 60년대 들어가가지고 3천만 민족 이런 이야기들은 다 완전히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제 인구도 남한만의 인구가 3,500만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이때 특히 이제 60년대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그냥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단결해가지고 북한과 좀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8.15인데요. 그러니까 68년 8.15 광복절 축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남북한의 5천만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4 남북 공동성명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에는 또 5천만 국민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언론에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유신 뭐 이런 거 이후에 이제 반공민족주의로 전환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게 돼서 이 국민의 경계, 우리 대한 국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한에 거주하는 뭐 남한 국민들만 포함하는지 북한 주민들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이 경계가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정부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제가 뭐 나름 생각하는 것들의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적은 거고요. 사실 이 뒷부분에서 이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뭐 이 기간 때 특히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시기에 이러한 관념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제가 또 다른 논문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는 서베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에 이제 이론적 함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론적 함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갤러, Nations and Nationalism으로 뭐 민족주의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갤러가 이야기하기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범위와 그 다음에 그 내셔널 바운더리와 컬처럴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들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민족주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분단 이후에 민족의 범위와 폴리티컬 바운더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괴리가 발생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 연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한편으로 여기 있던 건 김일성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 경계의 변화를 시도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북침을 거론하며 정치적 경계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패한 상황에서 민족의 경계와 뭐 국가의 경계를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방법은 이제 국가의 경계를 통일을 통해서 국가를 하나로 만들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민족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상상하면서 이런 이 갤러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셔널리즘의 프린시플을 뭐 완성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민족주의의 등장, 그 다음에 이 단일 민족주의의 분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민족주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 전쟁이 남긴 유산 중에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유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급박해서 서둘러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